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토마토토이 실전 천재 RC를 담당하는 김유신 강사입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1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그 신토익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것은 이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정해진 전략에 따라서 항상 움직인다는 거. 근데 그 전략이라는 게 새로 무슨 어떤 기술이라든지 꼼수라든지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것은 영어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영어 원론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바로 1강을 들어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인 그 세 번 풀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1강의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강조해 드렸듯이 그 세 번 풀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세 번 풀기. 세 번 풀기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통 실전반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와라 라고 말을 하면은 보통 그냥 집에서 그냥 한번 문제를 쓱 풀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심지어는 그조차 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냥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이 수업이 여러분에게 효과적이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예습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세 번 풀기라고 하겠습니다. LC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건 특별히 이제 RC를 위해서 이제 고안된 방법이니까 RC 파트에 특별히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 풀기라는 것은 이거예요. 자, 만약에 테스트 1에 우리가 문제가 총 RC가 100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0문제를 세 번을 미리 풀고 강의를 듣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세 번 풀자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은 문제를 세 번을 푸는 게 원칙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그 강의를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를 우리가 풀 때는 세 번 풀기의 첫 번째는 바로 시간을 두고 풀자라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이를테면 우리가 그 100문제 RC 문제는 우리가 총 75분의 시간이 주어지죠.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75분이라는 것은 답안지를 체크업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약 한 70분 정도로 놓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를 조금 더 세분화 시키면 이거예요. 보통 이제 RC 문제가 파트 5가 이제 신토익에서는 30문제, 파트 6가 16문제, 그다음에 파트 7이 54문제로 파트 6하고 7의 문제 비중이 늘어나고 파트 5의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시간 배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요 5, 6를 20분 20분이 맥스예요. 맥시멈 20 minutes. 그러니까 20분 넘어가면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망할 것까지는 없지만 하여튼 20분을 맞춰 주시고 파트 7을 요게 연습은 50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효과적이시려면 여기 있는 20분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서 그 줄어드는 시간만큼을 파트 7에 투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기로는 이게 20분이라고 했지만 한번 목표를 한 15분 정도로 맞춰보겠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시간을 드실 거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강의를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제가 문제를 풀 때 모든 문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는 걸 자꾸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런 걸 잘 따라오시다 보면은 시간 배분하는 게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시면 나중에 이 강의가 다 끝나고 이제 한 테스트가 한 10강, 7강, 8강, 9강, 10강이 이제 그 10세트가 끝나게 되면은 아마 그때쯤에는 여러분들이 한 20분은 널널한 시간이고 아마 한 15분 정도면은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하고 지도를 했을 때 보통 그런 결과가 나니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재고 어떤 간에 한번 문제를 풀자는 얘기죠.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비록 이 강의는 문제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1강부터 40강까지 10세트를 나누다 보니까 한 세트를 4강으로 나눠 놨어요.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4개의 강의를
듣기 전에 한 세트를 미리 한번 푸세요. 시간을 쭉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70분의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해서 한번 쫙 풀어보시기를 일단 강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요. 일단 시간을 이렇게 재서 푼 다음에는 바로 수업을 들으시면 안 되고요. 한번 과정을 더 거치는데 그게 바로 이제 2번 풀기하고 3번 풀기인데요. 두 번째 풀기는 어떻게 푸냐? 이제 우리가 산무 테스트라고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산무 테스트는 뭐냐면 이제 시간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75분, 70분 이렇게 시간을 제한을 가지고 풀으라고 했는데 그 시간 제한을 없애버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전을 보느냐? 사전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보통은 시간 제한이 없이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내가 충분히 어떤 그 자료를 활용해서 풀으라는구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사전 보지 마세요. 사전을 보아야지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단어는 체크업을 해도 동그라미를 치고 표시를 해두시면 됩니다. 당연히 문법책 같은 책이나 다른 어떤 정보의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의 힘으로만 시간 제한 없이 한번 풀어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하나는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 하나는 시간 제한이 없는 시험을 보듯이 문제를 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약점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를 풀고 나면 이제 세 번째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거 붙이기를 총동원이라고 쓰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스를 동원하세요. 예를 들면 뭐 사전 당연히 보시고요. 책도 보시고요. 안 되면 전화 찬스라도 쓰시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정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답지가 없지만 정답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모든 정보를 동원해가지고 답을 모범 답안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을 맡은 어떤 담당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또 세 번째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처음에는 시간을 재고 시험 보듯이 풀고요. 두 번째는 산무 테스트라고 하는 여러분의 시간 제한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소스를 보지 않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아까 보면 사실은 표시했던 게 있잖아요. 이건 문법 문제인 것 같은데 문법을 모르겠다. 혹은 이건 단어 문제 같은데 이 단어를 모르겠다 하는 것들을 표시해 놓은 걸 중심적으로 혹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문제는 다시 한번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한번 더 풀어보라는 얘기죠. 이렇게 세 번을 풀고 나면 여러분들은 각각의 문제 앞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101번 문제다. 이렇게 하고 A, B, C, D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풀었을 땐 답이 A였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산무 테스트를 해서 좀 이 문제를 천천히 시간을 갖고 보다 보니까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답이 B인 것 같아요. 이렇게 표시는 좀 다르게 해주는 게 좋겠죠. 두 번째 풀 때, 첫 번째 풀 때.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세 번째 풀 때 사전도 찾아보고 문법책도 뒤져보고 하니까 이게 웬일이야? 다시 A가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한 문제에 대한 정답 표시를 세 가지로 세 번에 걸쳐서 했다는 걸 표시하셔야 돼요. 제가 실제 강의에서 현장 강의에서는 이렇게 표시했는지를 일일이 검사해요. 학생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일일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지 않은 친구들은 일일이 목을 졸라요. 그래서 무조건 하게 시켜요. 그만큼 이 예습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실전반에서 본인의 실력을 극대화시키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본인이 구멍이 어딘지를 파악해야 되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전초 단계가 바로 이 산무 테스트라는 걸 세 번 풀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제가 여러분 일일이 검사할 수 없습니다만 꼭 표시해 가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세 번을 풀고 나면 이제 드디어 이 강의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 문제는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 내가 세 번을 풀었던 방식과 같구나. 그러면 확인이 되시는 거고 이 문제는 나는 답은 맞았는데 풀이 방식을 보니까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혹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풀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맞은 게 아니라 내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식은 아주 인스턴트한 방법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만 적용되는 방법인 거예요. 그거 말고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론주의적, 즉 한 문제를 맞추는 게 하나의 어떤 원론에서 파생된 방법이어야 되지 여기에만 적용되고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달라지면 방식도 달라져야 되니까 수백 수천 가지의 여러분들이 원론을 혹은 원칙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는. 그래서 핵심적인 파트를 잘 익히고 그 안에서 일당 100에 해당하는 그런
이론과 학습을 여러분들이 주 무기로 삼으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3번 풀게 된 얘기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왜 그래야 되는지도 설명이 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무리 1강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요 3번 풀기가 되어 있어야지 들으시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되셨다면 죄송하지만 잠시 강의를 멈추시고 돌아가셔서 테스트 1에 있는 문제를 3번을 풀고 오세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3번 풀기를 마치신 후에 이 강의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강의는 이제 뭐 구성은 이제 뭐 이미 책을 보셨겠지만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강부터 40강까지 진행되니까 사실 아주 먼 레이스예요. 하지만은 강의 하나하나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혼신을 다해서 담아 드리겠습니다. 단, 이 강의는 실전반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기초적인 내용, 모든 문법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또 우리 기본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신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요약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파트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익혀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다시 등장을 해도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도 맞출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아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어떤 어휘 정리라든지 빈출되는 어떤 뭐 문제 유형이라든지 과거의 시험에 등장해서 우리를 골치 아프게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1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보통 그 파트 5하고 6가 이제 한 46문제가 되는데 요거 20분이 최대치고 보통 한 15분 정도를 목표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한 가지 그 문제풀이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조건 해석하는 어떤 그 해석에서 문제를 풀겠다는 그런 방식.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건 일단은 배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01번 하면 일단 무조건 로비언안을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아요. 그 궁금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은 파트 5 문제만큼은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트 5입니다. 이 파트 5의 30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무조건 1번 선택지부터 본다. 선택지부터 본다. 이유는 선택지를 봐야만 이 문제가 묻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You may get a hunch. 그런 헌치가 없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그러면 다 이제 뭐 해석을 하거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면은 그냥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한 거, 한 번쯤은 들어봤던 거 여기에 의존하게 돼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분석적으로 가자고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일단 알게 되니까. 맞죠? 자, 이를테면 여기에 있는 101번 문제 같은 경우는 ABCD를 딱 보자마자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게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기본적으로 접속사라는 공통 부모를 갖고 있구나. 그죠? 자, 왜냐하면 yet 같은 경우는 부사지만 이거는 등위 접속사의 but에 해당하는 의미와 역할을 그대로 또 가지고도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반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셨던 파트가 아마 파트 5에서는 품사와 문법에 대한 걸 많이 공부하셨을 텐데 그거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실전반에서도 당연히 A, B, C, D 선택지를 볼 때 가장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둘 것은 바로 품사. 그 단어의 품사. 이거를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품사가 어디에 쓰이는지 어디에 가는지 누구와 함께 쓰는지에 대한 얘기가 부수적으로 따라오잖아요. 맞죠? 그 학습이 안 되어 계시고 무조건 단어 뜻 이렇게만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은 실전반 레벨도 아니에요. 독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 단어를 보실 때마다 항상 품사를 신경 써라. and 같은 경우는 등위 접속사죠. but도 등위 접속사고 nor도 사실은 등위 접속사입니다만 이 nor은 나왔다면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nor은 두 가지로밖에 쓰이지 않아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nor은 만약에 nor로 시작을 하면 뒤에는 도치 문장이 옵니다.
네, 첫 강의부터 어려운 문법이 나오네요. 네, 도치문. 도치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바뀌는 건데 주어 동사를 무조건 바꾸는 것은 아니고 일반 동사면 조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의문문을 만들 때 구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Are you happy? 하잖아요. 그러면 Are you가 동사가 바뀐 거잖아요. 근데 비동사는 바꾸지만 Do you love me? 라고 하면은 두 동사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요거는 나중에 도치가 본격적으로 나오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요렇게 쓰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nor은 neither A nor B라는 토익커라면 모를 수 없는 기본적인 이거 등이 상관접속사죠. 어떤 관용 표현 같은 이렇게 세트로 움직이는 nor. 요 두 가지 외에는 사실은 no를 여러분들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사실 1번 문제 ABC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 때 실전 문제를 이제 접근해서 딱 풀고 또 그 전에 학습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학습을 할 땐 일단은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정보를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I'm serious, 진짜로. 그래서 ABC에 대한 단어를 딱 봤는데 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셔서 그 단어마다 갖고 있는 품사적 역할, 의미와 용법, 관용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문제를 나갈 때마다 중요한 것들은 계속해서 그 말들을 해드릴 거예요. 품사는 무조건 잡아드릴 거고요. 아시겠죠? 첫 강의니까 제가 일단은 좀 소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A, B, C, D에 보면은 그럼 이렇게 D번은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럼 나머지 A, B, C는 등위 접속사라고 했는데 등위 접속사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 등위 접속사는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생략과 병치입니다. 생략이라는 건 뭐냐면 중복된 말은 생략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생략이라는 건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생략한다는 것은 원래 언어가 가진 특징이거든요. 근데 생략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사 구문 같은 경우는 접속사하고 주어를 생략하지만 동사의 형태를 ing로 바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무조건 생략하는 게 아니라 뭔가 형태를 바꾸거나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또 무조건 생략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는 주어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똑같으면 빼버려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I love A and I love B라고 한다면 I love가 똑같으면 쑥 빼서 I love A and B 이렇게 쓴다고요. 너무 쉬운 거지만 그게 바로 생략이죠. 근데 이 생략에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병치라는 특징이 생겨요. 이 병치는 뭐냐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의 성분이 대등하고 같은 성분이 연결된다는 얘기죠. 즉 똑같은 말을 빼다 보니까 나머지 뒤에 따라오는 말들은 그 똑같은 말 뒤에 따라오는 당연히 같은 성분이 남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명사가 남아있으면 뒤에도 명사가 남아있어야 되고 형용사면 형용사, 문장이면 문장,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이렇게 가야지 투부정사 and ing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병치입니다. 물론 이것도 앞으로 문제를 통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어쨌거나 내가 지금 1번 문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지금 이 얘기를 다 설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A, B, C, D 선택지를 보고 하고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진짜 시험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여러분의 산재에 있는 지식들을 하나로 모아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 정리하는 시간을 이 수업을 통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너무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기초를 좀 들으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대충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문제로 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A, B, C, D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품사도 알고 하시면 이제는 밑줄 친 빈칸 앞뒤를 보거나 문장 전체를 읽어가면서 그렇다면 상황에서 누가 들어갈지 답을 찾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이라는 거. 자, 그러고 보니 앞에는 이렇게 나왔네요. 문장의 구조를 먼저 보세요. 전치사 with, 그 다음에 뒤에 아주 핵심적인 단어인 on이 나왔어요. 여러분, 영어 이 토익 시험에서 어가 나오잖아요. 어나 on이 나오잖아요. 이거 엄청난 힌트예요. 엄청난 힌트. 뭐냐면 어나 on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반드시 뒤에 붙어요. 근데 이 명사가 단수 명사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말들 있잖아요. 이 사이에 들어가는 말들은 다 이 명사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면 이 on이 나왔으면 뒤에는 무조건 단수명사가 나야 되니까 여기 뒤에 보면 단수명사 누구밖에 없어요? editor, 이게 단수명사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건 무조건 뭐라고요?
수식어라고요. 수식어. 오케이. 그래서 얘네가 지금 다 intelligent도 형용사, diligent도 형용사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at이를 수식하는 말로 종합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두 개가 둘 다 형용사다 보니까 형용사와 형용사를 나란히 받을 수 있는 것은 병치를 할 수 있는 등위 접속사의 특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등위 접속사 세 가지입니다. no는 아니죠. no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뒤에 도치를 시키거나 neither A nor B 앞에 neither 없잖아요. 그러니까 nor만 제외한 나머지가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yet하고 but은 등위 접속사 할 때는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면 해석하지 않아도 yet하고 but이 등위 접속할 때는 같아지니까 병치의 성격을 띨 때는 같은 말이 되고 같은 말이 답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답은 B번의 and가 되겠습니다. 물론 intelligent나 diligent의 뜻이 둘 다 아주 뛰어나고 아주 intelligent 알죠? diligent가 또 뭐 근면성실한 거니까 둘 다 좋은 의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순접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B번의 an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은 문제였는데 제가 이렇게 쉬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기본적인 어떤 방향 제시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1번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2번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102번 문제. A, B, C, D 보자 그랬죠? 보니까 요번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모두가 다 뭐예요? 이건 다 인칭대명사군요. 인칭대명사. 여러분 인칭대명사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인칭대명사 문제는 딱 세 가지로밖에 안 나와요. 세 가지. 인칭대명사 문제 첫 번째는 자리 찾기. 자리 찾기. 두 번째는 관용 표현. 이 관용 표현에 어떤 특수 용법까지 포함된 겁니다. 어떤 그 인칭대명사 특별한 용법 같은 게 있으면 이거도 적어도 아니면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99%예요. 그리고 얘가 1%예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토익의 RC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칭대명사라는 파트를 공부할 때 인칭대명사 종류가 이거가 있어라고 하고 끝나는 건 그냥 단순한 문법 공부예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시켜서 뭔가 시험을 대비하고 조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그 문법의 바탕을 가지고 그 문법을 바탕으로 이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에 대한 그 어떤 통계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등장하는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인칭대명사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는 솔직히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인칭대명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사리 찾기하고 관용 표현이 99%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자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 자리가 누구 자리냐면 가만히 보니까 앞에 있는 얘가 주어죠? All paintings 주어. 근데 뒤에 있는 displayed는 동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냐면 만약에 displayed가 동사였으면 뒤에 목적어를 썼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는 과거 분사 PP 수식하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항상 묶으세요. 이렇게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묶으시는 이유는 전치사 구 우리가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묶어서 전치사 구라고 하는데 얘는 항상 수식어 역할을 합니다. 수식어. 형용사나 부사 같은 수식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수식어니까 묶을게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all paintings라는 얘가 주어가 되죠. all painting 이제 그림이죠. 주어가 되고 동사가 여기에 있는 were가 되겠군요. 맞아요? 그러면 주어 동사가 나왔네요. 근데 그 동사가 또 하필 수동태예요. PPP. 그리고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또 묶으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어야 되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된 거잖아요. 문제가. 주어, be, PP. 핵심적인 요소. 나머지는 다 수식하는 말들이니까 문장 끝자리. 그럼 여기 누구 자리가 되겠습니까? 완벽한 문장. 즉 삼형식 동사의 수동태는 완벽한 문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뒤에는 부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부사 자리가 되니까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칭대명사는 누구인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제기대명사입니다. 이 제기대명사의 자리가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적어나 주어 같은 일반 대명사 자리. 그렇지 않고 나면은 부사 자리가 있는데 바로 인칭대명사의 부사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칭대명사의 강조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칭대명사의 강조 용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제기대명사예요. 죄송해요. 제기대명사의 강조 용법이라는 게 뭐냐면, 제기대명사가 이렇게 부사 자리에 들어가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이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직접. 손수, 친히. 그래서 손수, 친히,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그림이 그려졌는데, 맞죠? 모든 그림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 로페즈죠. 이 로페즈 그녀에게 그녀가 직접 만든, 그러니까 그녀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진 그런 페인팅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B번에 있는 self가 되겠어요. 자, 보통은 이게 그 제기대명사가 자리 문제로 등장해서 부사 자리에 강조법으로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확률로 따지면은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주격, 목적격 고르는 거, 그 다음에 명사 앞에 소유격 고르는, 뭐 인칭대명사 다 알고 계시죠? 그 문제 유형이 사실은 가장 많이 등장을 해요. 특히 명사 앞에 소유격은 통계적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 부사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정도는 실전만이라면 꼭 좀 필수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기대명사, 뭐 인칭대명사 이런 문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테니까요. 나올 때마다 제가 또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번으로 가볼게요. 103번 문제는 A, B, C들을 보니까 다 동사예요. 품사부터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모두가 다 동사인데 동사가 같은 동사예요? 서로 다 다른 동사예요? 네, 각기 다 다른 동사군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각기 다 다른 동사가 나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그 동사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자, 이 동사의 특징이라는 건 이런 걸 말해요. 만약에 특별하게 동사의 형식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동사는 막 사역동사다. 혹은 이 동사는 1형식으로만 쓰는 동사다. 이렇게 뭔가 특징이 분명한 거 있잖아요. 그런 동사의 형식부터, 아니면 어떤 동사는 특정한 전치사와 함께 짝을 이루고 있는 구동사나 혹은 관용 표현이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형식 동사 중에 뭐 dear 같은 동사는 전치사 with하고 아주 많이 사용하죠. 그죠? 혹은 뭐 뭘 다루다는 뜻이죠. comply라는 동사도 역시 with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전치사하고 특정한 동사하고 붙어서 이렇게 쓰는 1형식 동사들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동사지만 offer 같은 동사는 뭘 제공하다라는 뜻인데 3형식도 되고 4형식도 되거든요. 근데 얘가 3형식으로 쓰이면은 A, to, B라는 이 to라는 전치사가 또 의외로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이거 외우고 계셔야 돼요. 뭐 이거 외에도 수동태로 변했을 때 전치사가 붙는 것도 있습니다. be satisfied with, be committed to,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동사하고 같이 붙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학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뭐 여기서 칠판에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본반에서 공부하는 이 실제 기초 단계에서 공부하는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암기하시고, 만약에 그게 정 안 되시는 분들은 나올 때마다라도 사전을 찾아가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동사의 형식 혹은 어떤 특정한 전치사와의 어떤 조합, 이런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동사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게 없는 문제들은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다 일로 가요. 해석으로. 근데 해석하는 문제는 해석하는 문제에서만 해석하는 거예요. 즉 이런 특징으로 구별이 안 될 때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할 때는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항상 논리적인 근거를 찾아야 된다. 논리적인 근거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생뚱맞게 무조건 답이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니까 이거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것도 여러분도 모르게 논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근거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쨌거나 이 두 가지 방식을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A, B, C들을 보니까 동사가 있는데 동사의 특징들이 있나 봤는데 눈에 띄는 특징이 있는 동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notify죠. 이런 단어는 실전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notify는 항상 어떻게 쓰죠? A, 그렇죠. of, B나 about, B라고 사용합니다. notify가 몇 형식일 때? 3형식일 때. 3형식일 때.
그래서 notify는 무엇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A는 항상 알려주는 대상, 즉 사람이나 기관이나 국가나 뭐 이런 것처럼 사람 같은 누구에게라는 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서라고 말할 때 보통 about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about도 씁니다. 틀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선호되는 것은 of예요. of도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에 관해서. 그래서 notify A of B나 notify A about B라고 쓰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관용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notify 이 단어는 3형식뿐만 아니라 4형식으로도 쓰이거든요. 4형식으로 쓰일 때도 뒤에 그 A가 똑같은 A예요. 즉 사람이라고요. 두 번째는 그 뒤에 뭐에 대해서라고 하는 파트만 뭐로 바뀌냐면 대절 같은 문장이 오거나 아니면 투부정사 같은 게 오는데 뭐 대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기 명사절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 뭐 weather 같은 거 와도 괜찮아요.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명사절이 뒤에 붙거나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 붙어서 여기도 명사, 여기도 명사 이렇게 두 개의 명사 목적어를 받는 것처럼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notify라는 동사의 특징이에요. 자, notify라는 동사만 그런 거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쓰는 동사들의 종류도 꼭 아셔야 되죠. 바로 inform, 그 다음에 remind, 그리고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warn도 뭔가 경고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알려주거나 상기시켜주거나 경고해주거나 이런 내용들은 항상 뒤에 있는 목적어가 누구에게라는 사람 같은 누구에게라는 게 목적으로 3형식이든 4형식이든 변하지 않고 들어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뭐 필수적으로 이런 특징이 분명한 단어니까 외워야죠. 그렇죠? 네, 아니나 달라요. 여기 문제를 보니까 뒤에 우리 에이전트한테 of 이렇게 붙었잖아. 이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떤 변화의 에이전트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그 notify라는 동사가 누구에게 그 of 이하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다라는 말이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해석도 전혀 필요하지 않은 특징을 갖고 푸는 관용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바로 notify.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무조건 해석했더니 선생님 솔직히 디스커스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특히 이런 애들 의미가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했던 그런 동사의 특징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다. 요거 주의해서 가자. 아시겠죠? 앞으로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